1922년 11월 6일 3000년간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파라오 투탕카멘이 깨어납니다. 이집트의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이 시작된 후로 모조리 도굴당한 줄로만 알았던 고대 파라오의 무덤이 기적적으로 발견됩니다. 곧이어 무덤에서 발굴된 5000여 점의 찬란한 유물, 특히 투탕카멘을 감싸고 있던 황금관과 황금 마스크는 오늘날까지 이집트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투탕카멘의 유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유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인지 얘기해보려 합니다.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투탕카멘이 아닙니다. 바로 투탕카멘을 세상에 알린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집트로 오게 됐고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기에 앞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워드 카터는 1874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납니다. 11남매 중 막내였다고 해요. 카터의 아버지 사무엘 존 카터는 화가였는데요. 1860년대부터 그림이 들어간 뉴스 잡지 회사에서 20년 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당시 상류층이었던 젠트리 계급의 사람들과 그들의 호화로운 정원 생활을 그려주면서 생계비를 벌어야 했죠. 카터의 형들과 누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카터도 15살부터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지역을 오가며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막대한 영토와 재산을 가진 젠트리 티센 아머스트 가문이 소유한 디들링턴 홀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연히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윌리엄 아머스트 부부는 유명한 수집가로 알려졌는데 특히 희귀한 이집트 유물을 수집하는 데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카터는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는 이집트 유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언젠가는 직접 이집트에 방문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은 카터 집안의 가업이었고 처음부터 이집트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나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해야지 이러면 주위에서 미쳤다 하겠죠. 이집트라는 나라조차도 몰랐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머스 부부는 이집트 탐사 기금의 후원자였는데 이집트 유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집트 고고학 조사단체를 설립합니다. 당시의 고대 이집트 유물은 예나 지금이나 도굴꾼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고 유물을 발굴해도 체계적인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골동품상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무덤 내부의 화려한 벽화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날씨와 관광객에 의해서 차츰 훼손됐죠. 고고학 단체에서는 무덤 벽화를 똑같이 그려줄 화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아머스트 부인은 하워드 카터의 예술성에 감명을 받아 친구이자 이집트 학자였던 뉴베리에게 카터를 추천해줍니다. 이집트로 건너가기 전 영국 박물관에서 이집트 역사를 공부하고 갤러리에 전시된 유물들을 스케치하면서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근데 왜 학교가 아니라 박물관에서 공부를 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에서 영국 것은 건물과 그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전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다 훔쳐왔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집트 유물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8세기 유럽의 제국주의 시절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를 서로 확보하려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특히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만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는 먼저 프랑스의 표적이 되는데요. 1798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정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면서 이집트에 상륙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원정대에는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고 이집트 지도를 그려줄 학자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집트 전역을 여행하면서 고대 신전과 무덤을 스케치하고 유물들을 빼돌리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의 넬슨 장군이 프랑스 함대를 무찌르면서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도주하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영국군에 항복하게 되고 프랑스 학자들은 다행히 그들이 발견했던 유물들을 프랑스로 가져갈 수 있었고, 그들이 조사했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또 이집트 전역에 있는 아름다운 신전들을 스케치했던 자료를 토대로 이집트의 기록이라는 책자를 출간합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의 아름답고 이국적인 유산과 그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당시 이집트 총독이었던 무하마드 알리는 영국과 프랑스에 저항하기보다는 우선 그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유럽의 교육제도와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많은 인재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는데요. 덕분에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부유한 자본가들은 고대 이집트 유물을 손에 넣으려 너도 나도 유물 발굴에 뛰어들게 되고, 이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터라 진귀한 유물을 약탈하는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에 몰려든 많은 발굴가들 중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어떻게 발굴하는지, 어떻게 기록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진지한 발굴이라기보다는 무덤을 파헤치고 부시면서 보물을 사냥하는 도굴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해가 가는 게, 그때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발견물의 가치로 성공 여부를 매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고학자를 떠올리면 이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또 섬세하게 발굴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발굴합니까? 이렇게 무덤 발굴하다가는 주위에 다 뺏깁니다. 하지만 1822년 드디어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한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이집트의 아름다운 유물과 벽화를 봐도 그 의미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거든요. 때문에 유물의 제대로 된 가치를 보지 못했고 그저 수집의 대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항아리 파편이라도 저마다의 스토리가 있는, 의미가 있는 연구 대상으로서 인식이 바뀝니다. 그 뒤로 깨어있는 고고학자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1859년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아무런 규제 없이 행해지던 고대 유물 발굴을 바로 세우고 암암리에 팔리던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고고학 박물관을 설립합니다. 또 이집트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어 초대 유물관리국의 청장이 되었고, 이때부터는 해외로 반출되는 유물들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또 훗날 제대로 발굴을 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됩니다. 1891년 11월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카터의 첫 임무는 그의 상관인 뉴베리와 함께 베니아산에 있는 무덤 내부 벽화를 똑같이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카터가 당시의 무덤 벽화를 보고 아주 장엄하면서도 절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참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무덤 내부는 이집트 유적지 중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육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집, 즉 무덤이 필요했고 그 내부를 아름답게 채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카터는 베니하산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곧이어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는데요. 그곳의 발굴 책임자였던 당대 최고의 고고학자 플린더스 패트리를 만나게 됩니다. 패트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화가로 유적지 그림만 그렸던 게 아니라 올바른 발굴자로서의 자세도 배우게 됩니다. 당시 발굴에 큰 성과물은 없었지만 아케나톤과 그의 부인 네페르티티 조각상의 파편을 포함한 16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정리한 후에 카이로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카터는
이 당시를 회상하며 페트리가 어떻게 유적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지 가르쳐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이집트 학자와 일을 하면서 배운 실전 경험이 훗날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집트에 온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카터는 이집트 탐사기금의 전속 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1893년 카터는 다시 베니아산으로 돌아와 뉴베리와 함께 무덤 벽화와 파피루스 상형 문자의 컬러 사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후원 자금이 끊기게 되면서 카터는 잠깐 백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실력만 있다고 이집트 유적지에서 아무나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우선은 그 실력을 바탕으로 유물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그 유적을 발굴할 시간과 자원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카터는 또 한 번의 큰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룩소르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룩소르는 이집트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은 도시인데요. 세계적인 규모의 룩소 신전과 카르낙 신전이 있고 아름다운 부조와 벽화로 장식된 왕족과 귀족의 무덤이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자들의 꿈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저 멀리 보이는 게 핫셉수트의 장례 신전인데 일단 사진이 진짜 멋지게 나옵니다. 완전 명당이에요. 카터는 5년 동안 신전 부조를 그린 판화를 만들게 되고 이 책임자였던 나빌은 카터의 그림 실력을 매우 칭찬했다고 합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아랍어를 배웠으며 틈틈이 나빌을 대신해서 유물 발굴과 신전 복원 감독을 하고 또 사진 작가로서 일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래하여 카터가 25살이 됐을 때 그는 이집트 유물관리국의 수석 감독관이 됩니다. 당시 유물관리국의 청장 가스통 마스페로는 하워드 카터를 만나보고 나서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카터의 학력은 낮았지만 예술가이자 발굴자로서 실질적인 능력과 이집트에 거주하면서 배운 아랍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유적지 주변의 주민들과도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터가 이렇게 승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카터가 보여준 진심과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스페로는 카터를 인정하게 되고 카터는 이제 감독관으로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그 꿈은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집트 유물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유물관리국의 감독관으로서 카터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우선은 룩소르에서 수단 국경까지 그 넓은 지역을 전부 감독해야 됐고 도난당한 유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되찾아와야 되고요. 시도 때도 없이 무덤을 도굴하려는 도둑도 잡아야 되고 또 새롭게 발굴된 유물들을 박물관과 발굴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이게 참 머리 아픈 일인데 카터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관인지 슈퍼맨인지.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카터는 왕가의 계곡을 직접 발굴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서 발굴까지 진행합니다. 당시 모든 이집트 고고학자들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도굴되지 않은 완전한 무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유물 발굴의 좀 고충을 좀 설명드리자면 물론 제가 발굴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 왕가의 계곡에는 좀 자주 갔거든요. 근데 여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여름이 아니더라도 낮에 잠깐만 있어 보시면 땡볕이기 때문에 진이 다 빠집니다. 이 유물 발굴은 그냥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또가 아니에요. 그냥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여기를 한번 파볼까 해서 간단히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과거 유물 발굴 사례들을 종합해서 발굴 가능성이 있는 유산을 선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선행돼야 됩니다. 또 유물 발굴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자, 만약 자금과 시간이 확보가 돼서 전문 지식도 있어서 또 발굴 허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작업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가만히 시원한 데서 지시만 하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발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또 마을 주민들과도 소통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사소한 단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유물을 발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카터 같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워드 카터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또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이전에 본인이 직접 발굴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이 즐겁고 보람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해외로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자체로 신이 나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카터도 유물 발굴 그 자체를 즐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발굴 경험들이 축적되고 나서 카터가 30살이 됐을 때 이집트 고고학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 이집트학의 핵심 인물로서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카터는 룩소르에서 감독관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제임스 퀴벨과 임무교대를 합니다. 카이로에 있으면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넓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감독해야 했죠. 그런데 최초의 피라미드가 지어진 도시 사카라에서 프랑스 관광객들과 묘지를 지키는 이집트 직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관광객들이 술에 취해서 멋대로 무덤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어두운 무덤 내부에서 촛불을 쓰는 문제로 이집트 직원들과 다툰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카터는 직원들의 편에 서서 도왔고 갈등이 풀리지 않아 두 집단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결국 프랑스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하워드 카터가 이집트 직원들에게 폭력을 쓰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카터는 저들 때문에 귀한 문화재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인들은 또 유물관리국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카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긴 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집트 내에 있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서로 반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물관리국 청장은 프랑스인 가스통 마스페로였는데 이 마스페로가 뽑은 수석 감독관 2명은 둘 다 영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영국 사람들만 편애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마스페로가 카터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하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며 카터를 달래줬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카터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카터는 유물 감독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카터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이 발굴 후원자였던 미국인 시오도스 데이비스, 또 카터를 감독관으로 추천해줬던 에드와르 나빌은 카터에게 조금만 유연하게 좀 둥글게 처신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워드 카터는 오히려 저 프랑스인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내가 사임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자네 사과 안 하면 해고야가 아니라 직원이 사장한테 자, 이렇게 안 하시면 저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한 거죠. 이 진짜입니다.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 하워드 카터 자신만의 신념이 너무나 확고한 나머지 주변에서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카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아쉽게도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일이야 뭐 편하겠지만 카터가 고고학자로 꿈을 키워오고 발굴의 재미와 감동을 안겨준 룩소르와는 180도 다른 곳이었죠. 결국 카터는 얼마 못 가서 감독관의 직책을 내려놓고 그의 말대로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영국에서 시간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터의 마음속에는 이미 고대의 신전들이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미지의 세상으로 둘러싸인 룩소르가 그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결국 카터는 다시 룩소르로 돌아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달리 생각해보면 비록 직업은 잃었지만 자유는 얻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카터는 이집트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가난한 화가로 돌아가서 관광객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룩소르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고 유적지를 그려주고 또 발굴된 유물을 스케치해주면서 생활한 지 3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또 1907년에는 카터의 오랜 후원자였던 아머스트 경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카터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는 디들링턴 홀까지 매각하게 되죠. 카터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업뿐만 아니라 꿈을 이룰 위기에 처합니다. 고고학 발굴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카터가 이집트로 건너온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우연으로 이집트로 오게 됐지만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도 왕가의 계곡 발굴 허가권은 한때 카터와 같이 일했던 데이비스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데이비스는 독자적으로 발굴을 이어나가며 많은 발굴을 성공시킵니다. 카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서 발굴 과정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발굴을 한다 해도 이미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할 수 있는 무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카터는 포기 안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면 발굴자로서의 미래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발굴을 할 수 있을까요? 카터에게 수많은 기회와 또 재미와 행운을 가져다 준 이집트가 바로 카터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1905년 영국의 한 귀족 가문이 룩소르를 찾았습니다. 바로 영국의 5대 카나번 백작이었는데요. 카나번은 세계를 여행하며 예술품을 수집하는 데 열정적이었고 또 각종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 카나본은 춥고 습한 영국을 떠나 따뜻한 이집트로 요양차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고고학 발굴이 한창이었고 곧 이집트 문명에 흠뻑 빠진 카나본도 발굴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유물 감독관이었던 아서 위걸은 카나본 같은 아마추어가 혼자 발굴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믿을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유물관리국에 요청을 합니다. 오마이갓, 여러분 청장 마스페로는 곧바로 카나본에게 한 인물을 소개해줬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하워드 카터가 드디어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카터는 진정한 고고학자로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룩소르 서쪽에서 찍은 건데요.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의 농경지와 사막의 경계가 뚜렷이 차이 납니다. 카터는 사막 가장자리에 집을 짓는데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사막에서 온전히 발굴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카터와 카나번은 함께 룩소르에서 발굴을 진행하는데 핫셉수트 사원의 일부, 또 귀족의 무덤 내부에서 그림이 그려진 관, 작은 조각상을 비롯한 보석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장소는 바로 왕가의 계곡이었는데요. 그곳은 아직까지 미국인 데이비스가 발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데이비스는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9개의 무덤을 발견한 그였지만 지난 2년간 아무런 성과도 없자 더 이상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할 수 있는 무덤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2년간 허탕만 친 거죠. 카터와 카나번은 마스페로에게 허가권을 요청했고 1914년 드디어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당시 마스페로도 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카터는 발굴되지 않은 무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바로 투탕카멘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소년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살이 채 되지 않아 파라오로 즉위를 했고 당시 나라 사정은 참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게다가 투탕카멘은 아들 없이 일찍 죽게 되어서 왕가의 혈통마저 끊기게 되죠.
후대의 가장 유명한 파라오 람세스 가문은 아비도스의 신전을 짓고 내부에는 역대 파라오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왕명표를 새기는데 혼란의 시기에 살았던 왕들의 이름은 빠져 있었고 투탕카멘의 이름도 없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투탕카멘은 활약이 좀 없었던 파라오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볼만 했습니다.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이 존재한다고 믿은 이유는요, 앞선 발굴자 데이비스가 왕가의 계곡에서 한창 발굴을 할 때 투탕카멘의 이름이 적힌 유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유물들이 발견된 작은 구덩이 묘가 투탕카멘의 묘라고 생각했지만 카터는 아직 투탕카멘의 묘는 발견되지 않았고 왕가의 계곡 중심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려던 차에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왕가의 계곡 발굴 작업은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카터는 정보 장교로서 영국군을 위해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틈틈이 발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1917년 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카터는 앞선 자료들을 토대로 발굴 지점을 선정합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 아케나톤의 유물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또 람세스 2세, 그의 아들 메렌프타, 또 람세스 6세 묘 사이를 발굴 지점으로 선정합니다. 당시 이곳에는 예전 발굴에서 나왔던 잡석들과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흙들을 걷어내고 나니 고대 이집트의 무덤을 만드는 장인들이 머물렀던 숙소, 오두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장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로 왕의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곳을 완전히 파내면 그 옆에 있던 람세스 6세 묘를 향하는 길을 차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잠시 미뤄두고 주변 지역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습니다. 1918년, 1919년, 1920년, 21년까지 발굴을 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5년 동안 매번 허탕만 친 거죠. 아무런 성과 없이 어쩌면 무모한 땅 파기를 계속하는 건 아무리 카터 같은 사람이라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또 카나번 경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많이 허탈했을 겁니다. 카나번 경은 왕가의 계곡 발굴을 중단하고 싶었지만 카터는 다음 시즌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뜻을 밝혀 카나번을 설득했습니다. 이 기회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922년 11월 1일 시즌 첫날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카터가 5년 동안 파보지 않았던 장인들의 오두막을 모조리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작업 인부들에게 물을 날라주던 소년이 카터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엇인가 발견된 것입니다. 카터는 땅 속으로 내려가는 돌계단의 윗부분을 차단했습니다. 그 돌계단 입구를 덮고 있던 흙 무더기를 말끔히 걷어냈고 그제서야 계단 입구의 내 모서리가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분명 무덤의 입구입니다. 곧이어 카터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고 이 안반이 이 무덤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겉면에 벽토를 발라 인위적으로 밀봉한 출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가의 계곡 공동묘지 인장을 발견합니다. 이 인장은 신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고 밀봉됐다 함은 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돌과 암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터는 확신합니다. 이곳은 아주 중요한 무덤임에 분명합니다. 그 다음날 카터는 카나본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간 자신을 믿어주고 후원해줬던 카나본과 함께 무덤을 발굴하고 싶었던 거죠. 마침내 11월 23일 카나본과 딸 이블린이 룩소르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날 출입구를 뜯어내고 흙과 잡석들을 치우고 나니 또 다시 내려가는 통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입구와 똑같이 생긴 두 번째 문을 발견합니다. 카터는 문 상단에 구멍을 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보기 위해 촛불까지 집어넣습니다.
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에 카나본이 물었습니다. 뭐가 좀 있습니까? 네, 아주 근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하워드 카터 중심으로 제작을 했고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 직업이 여행 가이드인데 여행객의 입장에서 투탕카멘의 무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 조금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안에서 발굴된 귀한 유물들은 전부 박물관에 가 있고 또 투탕카멘의 무덤 내부는 다른 파라오의 무덤에 비해서 훨씬 작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투탕카멘이 유명한 이유가 그 안에서 나온 보물의 가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보물 말고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워드 카터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사명감입니다. 하워드 카터는 처음부터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이라는 거대한 미션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저 화가로서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겁니다. 분명 행운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기까지 30년간, 무려 30년간 변화하는 외부의 환경은 카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터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소신과 선택을 그대로 믿고 실행했습니다. 만약 하워드 카터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모두가 안 된다고 부정적이었을 때 그 마음이 꺾였더라면 이런 위대한 발굴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고 발굴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던 카터의 진심이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우리 모두 각자 품을 수 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그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과 실패,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로망스 투어였습니다.